예, 신용장 통일 규칙입니다. 신용장 통일 규칙은 UCP 600이에요. 뭐 들어본 친구도 있을 것이고 처음 듣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UCP 600인데 UCP 600은 뭐냐? 지금은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신용장이라는 대금 결제 방법을 사는 데 있어서 신용장의 사용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칙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ICC에서 제정했고 2007년도에 나왔어요. UCP 600이라는 게. 그래서 하한 신용장의 사용에 관한 국제적인 통일 규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통일 규칙이 쉽게 말하면 대금 결제론 공부할 때 이 UCP 600을 공부하게 돼요. 근데 왜 운송론 시간에 얘기를 하느냐라면 이 신용장 거래 방식이 뭐냐면 매도인은 물품을 보내주고 매수인은 돈을 보내준다 이거죠. 그러면 서로 일말의 위험 어떤 걱정거리가 있어. 쉽게 말하면 매도인은 물품을 보내줬는데 돈을 받지 못할까봐, 매수인은 돈을 보내주는데 물건이 이상한 게 올까봐 걱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걱정을 좀 어려운 말로 뭐 신용위험, 뭐 상업위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용장이 사용됩니다. 신용장은 뭐냐면 은행이 중간에 개입을 합니다. 은행이 당사자로서 등장을 하게 돼요. 어떤 은행이 등장하느냐? 신용장 발행은행 혹은 개설은행이 등장합니다. 뭐 같은 의미야. 이슈잉 뱅크든 오프닝 뱅크든 같은 의미인데 그게 뭐냐면 그 매매 계약상의 매수인의 요청에 의해서 매수인의 주로 이제 매수인의 거래은행이 되죠. 매수인의 거래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럼 신용장은 뭐냐면 신용장상의 수익자가 매도인이거든. 매도인이 물품에 대한 선적을 하고 그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선적 서류. 그러니까 신용장이란 게 뭐냐면 그 신용장의 조건이 있어요. 신용장의 조건이 뭐냐면 선적 서류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될 여러 가지 서류, 뭐 상업 송장이라든지 원산지 증명서라든지 보험 서류라든지 뭐 선적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게 되면 그 서류의 제시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대금 지급을 해주겠다라고 신용장 개설은행이 약속하는 겁니다. 지급 확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매도인은 물품을 선적하고 선적 서류를 들고 은행을 찾아가면 그러니까 선적을 했다는 그거 확실만 있으면 은행은 돈을 내주니까 돈 떼일 염려가 없어지는 것이고,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은행이 자기를 대신해서 매도인이 선적을 하게 된 것에 대한 서류에 대해서 지급을 하니까 물품은 일단 선적이 되는 거잖아. 그건 담보되는 거잖아. 그런 매도인과 매수인의 신용위험과 상업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신용장이 많이 쓰였어요는 과거형이죠. 지금은 많이 안 쓰입니다. 지금은 그냥 TT해요. TT. 송금 방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신용장 통일 규칙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신용장 통일 규칙 전체를 다 볼 생각은 없고, 신용장 통일 규칙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용장 조건에 맞춰서 제시되는 선적 서류, 그 중에서도 오늘 볼 내용은 선화증권의 요건이에요. 선화증권은 이렇게 작성이 되어야만 은행이 조건에 충족했다라고 보고 수리하고 대금 지급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UCP 600에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선화증권의 구비요건, 선화증권의 요건과 같아버리는 거예요. 왜? 여기 UCP가 사실상 은행을 규율하는 거고 은행이 신용장 쓰는데 중요한 규칙이긴 합니다만 사실 국제운송하고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국제운송하고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선화증권이 저렇게 그러니까 UCP 600에서 요구되는 대로 발행되지 않으면 은행이 수리 거절해버리기 때문에 신용장을 쓰지 않더라도 사실상 선화증권은 저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규율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용장 통일 규칙의 선화증권에 대해서 서류의 명칭에 관계없이 선화증권은 사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서류의 명칭에 여러 가지가 등장하죠. 뭐 해양선화증권 뭐 이런 거 용어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자, 그래서 선화증권은 기본적으로 운송인의 명칭이 표시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인가 선화증권 내가 현대상선 거 견본을 보여줬어요. 거기 보면 현대상선 로고가 이빠이 크게 적혀 있었어요. 이빠이 쓰면 안 되는데 크게 매우 크게 아주 크게 그래요. 자, 어쨌든 그렇게 운송인의 명칭이 등장해야 됩니다. 운송인의 명칭이 등장해야 되고 운송인의 명칭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인이나 선장, 사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사인, 서명,
예. 그리고 운송인이나 선장의 대리인이 운송인의 선장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운송인이나 선장의 대리인 에이전트 대리인이 서명할 수도 있습니다. 뭐 대리인을 왜 써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본인이 뭐 바쁘면 못 하는 거지 뭐. 그죠? 대행. 한동안 우리도 대행 체제였잖아. 자, 그런 식으로 운송인의 이름이 적히고 그리고 운송인인 혹은 선장의 사인이 되어 있어야 한다. 자, 그래서 운송인이 서명하는 경우를 좀 살펴보면 운송인의 명칭이 그 현대해상 그 선화증권처럼 그 선화증권 표지에 현대 그 로고 있죠. 현대 로고 빡 찍히고 현대상선이라고 찍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밑에 있는 게 그냥 이름만 쓰면 돼요. 밑에는 그냥 이렇게 서명만 하면 됩니다. 서명. 왜냐하면 이름이 찍혀 있으니까. 근데 표면상에 그렇게 운송인의 명칭이 적혀 있지 않으면 내가 운송인이다. 나는 운송인이다. 라는 걸 여기 나타내야 됩니다. as carrier. 내가 운송인이야.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운송인의 대리인이 사인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제 본인이 할 때 운송인이나 선장이 본인이 직접 서명할 때는 내가 운송인이야. 내가 선장이야. 이것만 하면 되는데 대리인들이 사인할 때는 내가 누구를 대리하는지를 다 표시해 줘야 돼. 지금 여기 보면 운송인의 대리인이 ABC 컴퍼니고 XYZ 시핑이 운송회사예요. 그래서 ABC 컴퍼니에 대해서 자기가 대리인이다. 누굴 대리한다. 여기 보면 S 에이전트 4라고 되어 있죠. 그 뒤에 오는 사람이 본인이지. 그래서 XYZ 시핑을 대리해서 ABC 컴퍼니가 사인한다. 저런 것들을 다 나타내 줘야 됩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선장이 사인하는 경우에는 선장으로서 사인하고 선장의 또 대리인이 사인하는 경우에는 ABC 컴퍼니가 S 에이전트 4 마스터가 선장이거든. 그래서 그 선장을 대리한다는 것을 나타내 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선화증권의 종류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크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선적 선화증권이 있고 수치 선화증권이 있습니다. 선적 선화증권은 그야말로 지정된 선박에 물품이 선적된 경우에 그것을 선적 선화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치 선화증권은 운송인이 본선에 선적하진 않았지만 운송인이 물품을 수치 수령한 경우에는 수치 선화증권이라고 해요. 이게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UCP에서 은행들이 선적 선화증권은 수리해 줍니다. 받아줘요. 일치하는 제시로서 인정하고 받아줘요. 하지만 수치 선화증권은 그냥 운송인이 선적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운송인의 관리하에 물품을 뒀다. 운송인의 관리하에 물품이 들어갔다는 것만 의미하기 때문에 은행들이 수리해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보통 선화증권이라는 거, 지금 현대에 와서 선화증권이라는 것은 뭐 그것이 FCL 화물이든 LCL 화물이든 실질적으로 운송을 맡기는 하주가 배에 화물이 실리는 것까지 관리 감독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냥 컨테이너 야드에 집어넣던지 아니면 CFS에 집어넣던지 그냥 운송인의 관리하에 집어넣는 게 끝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적 선화증권을 발행받는다는 게 조금 말이 안 맞을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수치 선화증권을 선적 선화증권으로 바꿔주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온보드 노테이션, 본선 적재 부기, 본선 적재 표기. 뭐 우리말 표현은 교수님들마다 조금 다 달라요. 본선 적재 부기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표기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영어 표현으로 뭐냐면 그냥 온보드 노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송인이 물품을 수령했을 때 수치 선화증권이 나온 다음에 실제로 운송인이 본선에 적재하고 나면 저 수치 선화증권에다가 첨부를 해주는 거야. 추가해 주는 거야. 실제로 본선에 적재됐다고. 그 첨부되는 서류, 추가해 주는 서류가 본선 적재 부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 온보드 노테이션이 붙여지면 수치 선화증권이 선적 선화증권으로 바뀌게 돼요. 그렇게 바뀌면 그거는 은행에서 수리를 해줍니다.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죠. 선적 선화증권은 수리해준다. 수치 선화증권은 수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수치 선화증권을 선적 선화증권으로 바꾸는 것은 본선 적재 부기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뭐 이 관련된 거죠. 이거 실내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본선 적재 표기가 추가로 되면 본선 적재 표기에는 실제로 물품이 실제 선적됐다는 사실이 적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박 이름 그리고 선적 날짜 뭐 이런 것들이 적힙니다. 그런 것들이 적히게 되면 물품이 이제 실제로 선적됐다고 보고 이건 이제 운송 서류가 수치 선화증권이 선적 선화증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쓰인다. 그리고 뭐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이 실내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용장 조건에 선적을 방콕에서 쿠웨이트로 한다라고 하면 실제 선화증권도 방콕에서 쿠웨이트로 가는 내용이 적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선화증권의 어떤 뭐 지전 선박 이런 거는 사실 사전 인쇄 문헌인데 사전 인쇄 문헌하고 상관없이 여기 밑에 본선 적재 표기가 이렇게 딱 찍히면 이것은 선적 선화증권이 되고 은행에서 받아들여지는 선화증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운송이 어떤 한적을 거칠 수도 있어요. 한적을 거친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신용장 조건에 부산에서 롱비치가 LA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롱비치로 가는 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선적 서류를 제시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중간에 뭐 어떤 배를 거치거나 한적이 이루어진 거나 상관없이 여기 물품의 선적지 그리고 물품의 도착지 양육항이 그 신용장 조건하고 일치하게 되면 그것은 크게 상관이 없고 수리 가능해요. 은행이 받아줍니다. 자, 그리고 선화증권이 여러 통이 발행될 수도 있어요. 여러 통이 발행된다라고 한다면 그 원본 전통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통 이상의 원본이 제시되면 이것을 수리하고 한 통만 원본이 발행됐다라고 하면 그 한 본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그 선화증권이 지금은 사실상 이걸 쓰지 않는데 예전에 뭐 전신 쓰고 IT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숏폼이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전에 전보 치던 시절에 그때는 신용장 풀텍스트를 상대방한테 보내는 게 어려우니까 약식 선화증권이라는 게 쓰였어. 근데 쉽게 말하면 이 정식 선화증권이든 뭐 약식 선화증권이든 뭐 크게 상관없이 은행은 받아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다 IT 기반으로 인터넷 외부로 해가지고 들어가 보면 자기의 신용 선화증권을 조회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배웠던 내용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용선 계약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 용선 계약 관련 선화증권의 경우에는 이거를 수리해주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용선 계약에 따른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버리면 저게 쉽게 말하면 용선 계약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를 빌려준 사람이 이 운송 계약에 개입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 봤을 때는 은행이라는 곳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죠. 돈 줌에 있어서 깐깐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선화증권이 아니라 배의 주인, 용선주, 그러니까 선주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면 그러한 선화증권에 대해서는 수리를 거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뭐 한적의 의미가 나와 있고 한적은 뭐 적재항으로부터 양육항으로 운송하는 과정 중에 한 선박으로부터 다른 선박으로 재적재가 이루어지는 것을 한적이라고 하고 이 한적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한적을 금지할 수도 있고 허용할 수도 있는데 한적이 허용되면 한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한적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용장에서.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신용장에서 은행이 운송을 할 때 한적을 금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이쪽 왼편에 컨테이너나 하물이 컨테이너나 트레일러 또는 레시선, 우리 레시선 공부했어요. 부선에다 함을 실어가지고 선박에다 올리는 거, 그런 것에 의해서 선적되고 한적이 행해질 것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선화증권은 수리가 가능합니다. 수리가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이 한적을 금지하는 문구가 왜 들어갔냐면 물품을 어떤 특정 배에 실어서 이동을 시켜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다른 배로 갈아타기 위해서 하물을 내리고 다시 싣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하물의 파손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적 금지가 들어가기도 했었어.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컨테이너 같은 것들은 어차피 그 컨테이너 안에 화물이 들어가 있죠. 컨테이너 그 통째로 그것을 사고가 발생한다거나 파손이 발생한다거나 멸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컨테이너 안에 실려 있는 화물은 컨테이너 그 자체가 창고 역할을 하면서 몇 번의 한적이 일어나도 화물에 크게 파손 우려가 없기 때문에 컨테이너에 화물을 실은 경우에는 한적을 금지했다 하더라도 선화증권을 수리해 줍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선화증권상에 운송인이 한적할 권리를 유보한다는 조항이 있는 선화증권. 이건 이제 운송계약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뭐 목적지까지 도착할 때 운송인이 이 화물에 대해서 뭐 어떤 권한을 계속 유보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이런 것 내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은행은 신용장 발행은행은 뭐 크게 개의치 않는다,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신용장 통일 규칙에 있는 선화증권의 수리 요건인데 읽어보면 별 내용 아닌데 싶은 게 많아요. 뭐 이거 뭐 너무나 당연한 소리 아니야? 신용장 원본이 2통 이상 나왔으면 2통 다 제시돼야지. 그거 너무나 당연한 소리지 않나? 근데 그걸 왜 적어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신용장 거래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용장 거래는 은행이 서류만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만 이루어지면 그 서류 제시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돈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물품이 어떤 것이 선적됐고 물품이 어디쯤에 와 있고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고 이런 거는 은행이 따지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 은행은 철저하게 서류 내용의 그 한 글자 한 글자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 사인을 뭐 누가 아무나 하면 되지 왜 꼭 뭐 대리인이 하게 되면 누구를 위해서 했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규정되어 있느냐? 서류만 보니까 은행은 서류가 완벽하면 실제 물품이 완벽한지 안 완벽한지 상관없이 돈을 지급해 주거든. 신용장 거래 방식으로 이용을 할 때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신용장 통일 규칙과 관련된 선화증권의 수리 요건에 대해서 살펴봤고, 자, 이제 해상운송과 보험. 사실 오늘 하는 내용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보험과 관련된 이슈를 이야기하려고요. 운송과 보험은 항상 같이 생각하고 같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게 뭐 운송론 따로 보험론 따로 이렇게 수업 커리큘럼이 짜져 있으니까 운송론에서 운송 배우고 보험론에서 보험 배우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데 사실 운송과 보험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왜? 운송 계약을 체결하면 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멸실이나 손상이나 지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 규칙 살펴보니까 뭐예요? 운송인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 운송인이 책임을 안 져. 운송인 다 면책이래. 내 할 바 아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항상 내가 수업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런 거 얘기할 때마다 보험 드세요 그랬죠. 그런 것들, 운송인이 빠져나가는 것들, 운송인이 화물의 멸실 손상에 대해서 책임 안 진다고 하는 것들, 운송인이 면책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 그거 다 어떻게 할 거야? 그걸 다 해상보험을 드는 겁니다. 보험. 그래서 운송과 보험은 함께 가는 거고, 운송인이 그런 식으로 자꾸 면책을 하니까 운송인의 면책 사항들을 보험업자들이 보험부벌을 통해서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운송계약 체결하면서 함께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물품에 책임 있는 사람, 물품의 위험을 부담하는 자가 매도인이 됐든 매수인이 됐든. 자, 그래서 해상보험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보험 한두 가지씩 다 들어봤을 거예요. 뭐 실비보험이라든지 뭐 생명보험이라든지 암보험이라든지, 암보험까지는 아직 아닌가? 그죠? 실비보험 정도는 들어본 친구들 있을 거 아니야. 자동차보험도 뭐 차 갖고 있는 사람 자동차 보험도 들어봤을 거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해상보험은 그런 실비보험이나 생명보험이나 자동차 보험하고는 조금 달라요. 법리들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학습할 필요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해상보험은 크게 화물보험과 선박보험으로 나뉩니다. 그 화물보험을 이제 적하보험, 저기는 이제 저 하자 써놨는데 요게 화물보험이에요. 카고, 구스, 물건, 그거고, 아니면 이제 선박보험이 있습니다. 선박보험. 선박보험은 배 그 자체,
선체 보험이죠. 일종의 선체 보험. 그러니까 선박 보험도 선체 보험과 선비 보험이 있는데 어찌 됐든 선박 보험과 적하 보험으로 나뉩니다. 크게. 그리고 용어적으로 여기 보면 보험자가 있고 보험 계약자가 있고 피보험자가 있습니다. 자, 보험자는 쉽게 말해서 보험 회사를 얘기를 해요. 보험업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험 회사는 보통 인슈어러, 어슈어러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개인 보험업자가 있어요. 로이드, 이거 뭐 지금 보험론 시간이 아니니까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 하는데 영국의 로이드 같이 개인 보험업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언더라이터라고 합니다. 이게 뭐 인슈어러든 언더라이터든 똑같이 보험을 인수하는 사람, 보험을 부보해 주는 사람, 보험 계약을 체결을 통해서 보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사람을 다 보험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보험 계약자는 뭐냐면 자기 명의로서 보험 계약을 체결해서 보험자한테 보험료를 주고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피보험자는 보험 목적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보험 목적물인 그 피보험 이익을 가지는 사람. 그래서 실제로 사고가 나서 하물이나 선박에 멸실 손상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타는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해요. 이걸 왜 구분해 놨을까요? 보험 계약자하고 피보험자. 같은 의미 아니야? 달라요. 뭐 같을 수도 있지만 달라요.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봤던 것 중에 살짝 이 얘기하고 쓱 지나갔는데 CIF에서 보면 CIF에서 뭐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선적할 때 위험 부담을 넘겨주는데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해요. 어디까지? 목적지 양육항까지 도착하는 운임과 보험료를. 그러면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것은 매도인이 보험계약 체결하고 보험료를 낸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물품의 위험은 선적지에서 넘어가. 그러니까 매수인 물건이야. 매수인 물건인데 매도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해줘요. 쉽게 말해서 CIF에서 보험계약자는 매도인이 되고 보험계약을 보험자랑 체결하니까 보험 비용을 부담한다는 말이 보험자랑 자기가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뜻이거든. 근데 그 보험계약 체결해주는 물건이 내 물건이 아니야. 누구 물건이야? 매수인 물건이야. 그러면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 타는 사람은 피보험자, 매수인이 돼요. 그런 것처럼 CIF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실비보험도 부모님들이 들어준 거잖아. 여러분 돈으로 든 거 아니잖아. 그럼 부모님이 보험 계약자죠. 근데 여러분들이 병원 가면 여러분들이 보험료 타죠. 그리고 여러분 통장에 꽂히잖아. 그거 내 거지. In my pocket.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돼. 보험을 실제로 계약하는 사람하고 보험금 타는 사람. 자, 이게 또 헷갈릴 수 있는데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주는 돈은 보험료예요. 보험료. 요금할 때 요자 써서 보험료. 보험자가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한테 주는 돈은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보험금. 그 차이. 이 용어가 어려우니까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화물보험과 선박보험이 있는데 뭐 카고 인슈어런스, 헐이란 말 자체가 선체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보험이라는 게 사실 중요한 게 뭐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보험의 원리나 보험의 법리를 다 설명할 수기는 참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러면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보험의 핵심은 말이죠. 내가 보험의 목적물에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부보해 주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자 생각을 해볼게요. 자, 보험의 목적에 가지고 있는 나의 경제적 이해관계예요. 여기 지금 보면 있죠. 보험의 목적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저게 어려운 말로 피보험이익이라고 합니다. 인슈어런스 인트레스트라고 해서 피보험이익이라고 하는데 저 피보험이익을 보험에 부보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자, 내가 이 화물이 있다고 칩시다. 이 화물이 있어요. 내가 이걸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험에 들었어요. 근데 이게 부서졌어. 그럼 보험자가 이 화물을 부서지기 전 상태로 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마법사가 아니야. 마법사가 아니야. 그러면 보험자는 뭘 하냐면 내가 이 책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책상이 부서졌잖아요. 이 책상이 부서짐으로 인해서 내가 잃어버리는 이해관계, 경제적 손실이 있을 거 아니야.
경제적 손실. 내가 이 책상을 가지고 있었다면 내가 이 책상에 누구를 앉힐 수도 있고 내가 이 책상 위에서 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걸 통해서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상실되게 되잖아. 이게 부서지면. 그 상실되는 이익을 보존해 주는 거예요. 뭘로? 돈으로. 그래서 보험을 들 때 내가 이 물품에 대해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제적 이해관계라는 게 쉽게 말해서 소유권, 담보권, 수익권 이런 게 있어야 돼.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란 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화물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소유권이나 담보권이나 수익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내가 이 화물을 팔아서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면 내가 이 화물을 팔잖아요. 팔면 수익이 발생해요. 내가 근데 그 수익을 벌어들이지 못했어. 왜? 그 화물이 파손됐기 때문에. 그럼 보험회사는 어떻게 한다? 내가 잃어버린 그 수익권을 돈으로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으면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어야 보험을 들 수가 있고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으면 보험을 들 수가 없어. 그래서 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경제적 이해관계가 이익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 내가 어떤 화물을 보험을 들고 선박을 보험을 드는 것은 내가 그 선박을 소유하고 있고 그 선박에 아니면 그 화물이 가지고 있는 담보권이나 수익권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험에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해관계가 손실됐을 때 보상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돈으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있죠. 자동차라든지 집이라든지 이걸 보험에 들 수 있지만 남의 재산, 남의 자동차 이걸 내가 보험에 들 수가 없잖아. 왜? 내가 남의 차에 대해서 소유권, 담보권, 수익권이 없기 때문이야. 그죠?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 보험은 핵심은 그런 거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해상 손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물적 손해가 있고 비용 손해가 있고 배상 책임 손해가 있습니다. 물적 손해는 그야말로 물품이 멸실 손상된 거예요. 잃어버렸거나 부서졌거나. 예. 그리고 비용 손해는 지금 제가 다른 학교에서 지금 요번 보험 학기에 보험론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비용 손해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비용 손해는 뭐냐면 화물이 멸실 손상되면 내가 갖고 있던 화물이 부서지거나 없어지거나 하면 내가 그 화물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경제적 이해관계가 손상된다는 건 이해가 되죠. 근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 내가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돈을 지출하지 않아도 돼. 근데 사고가 났어. 근데 갑자기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내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 발생해.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서 나가지 않아도 되는 돈이 갑자기 나가게 됐어. 그것도 뭐예요? 손실이에요. 그걸 이제 비용 손해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뭐 구조비라든지 사고가 발생해서 뭐 아니면 손해 방지 비용이 발생한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화물이 정상적으로 운행해서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했으면 쓰이지 않아도 되는 비용들 이런 것들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를 비용 손해라고 봅니다. 밑에 있는 배상 책임 손해는 마찬가지로 이런 거예요. 화물이 안전하게 도착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화물이 운송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제3자의 재산이나 제3자의 선박이나 제3자의 화물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해서 충돌이 났다든지 이런 경우에 제3자에게 배상해 줘야 되잖아. 그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부담들을 보험회사들이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이란 거는 해상보험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물적 손해, 비용 손해, 배상 책임 손해를 보험회사가 발생했을 때 부보해 주는 것을 해상보험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물적 손해 중에서는 크게 이제 전손이 있고 분손이 있습니다. 전손은 영어 표현 그대로 토탈로스예요. 다 잃었어. 다 잃었어. 내가 화물을 100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치로 쳤을 때. 근데 빵이 됐어. 이게 전손이에요. 전손. 토탈 로스. 자, 그 토탈 로스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 전선이 있고 추정 전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분손도 있습니다. 분손은 뭐냐면 내가 100을 갖고 있었는데 1을 잃었어. 1을 잃으면 99죠. 그리고 99를 잃었어. 그럼 1만 남죠. 1. 이게 다 분손이에요. 전손 아닌 나머지는 다 분손이야. 물적 손해에서. 이거 되게 오해하더라고. 뭐 분손은 조금만 잃으면 분손인가요? 아니야. 1%를 잃어서 99%만 남았어도 분손. 99%를 날려먹어서 1%만 남았어도 분손. 이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분손은 어떤 게 있냐면 단독 훼손이 있고 공동 훼손이 있어요. 공동 훼손. 자, 하나하나씩 봅시다. 자, 현실 전선. 그야말로 없어졌어. 그야말로 못 쓰게 됐어. 그야말로 상업적 가치를 완전히 상실했어. 그래서 보험의 목적이 파괴됐어. 그리고 상품 가치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뭐 여기 나와 있죠. 화재로 인해서 선박이 홀라당 타버렸어. 아니면 여기 바닷물이 들어와 가지고 시멘트가 딱딱하게 굳었어.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점유권이 박탈돼서 이를 회복할 수 없는 경우, 포획, 납포, 몰수 이런 걸 당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보험 관례 판례들 중에 그런 게 많아요.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때 적국 있죠, 적국.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영국 배였는데 영국의 적국이 그 당시에 독일이었잖아. 독일군이 영국 배를 납포해 갔어. 그러면 독일이 납포해 간 저 배가 사실상 멀쩡한 상태죠. 끌고 갔으니까. 근데 영국 사람 입장에서 독일군이 끌고 간 내 배를 달라고 할 수 있나? 전쟁 중에? 총 맞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죠? 그런 상태. 배는 멀쩡한데 내가 내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 내 건데, 내 거였지. 내 거였던 게 되는 거지. 그런 경우, 그런 것들이 이제 전손입니다. 자, 그리고 뭐 선박이 행방불명돼서, 뭐 선박 출항 후 1년, 뭐 3개월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제 선박의 행방불명은 거의 이제 이제 진짜 통통배 아닌 다음에야 선박의 행방불명은 있을 수가 없는 게 배마다 요새는 다 요새 배들은 뭐가 있냐면 GPS가 있어요. 진짜 우주로 나르거나 저기 뭐 해저 저 뭐 산만리 밑으로 저 쑥 꺼지지 않는 이상 못 찾지 않아. 어디 있는지는 알아. 지구상에만 있다면. 지구상에만 우리 우주 내가 내일 그거 보러 가거든. 가오갤. 그러니까 우리 우주, 우리 지구에만 배가 있다면 어디 있는지는 알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선박에 행방불명이 있을 수는 없지. 근데 예전에 GPS 없던 시절에는 배가 출항을 했는데 목적지 도착을 안 했대. 근데 돌아오지도 않아. 뭐 진짜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지. 망망대해 속에서 어디로 끌고 갔는지 모르지. 그런 경우에 전선으로 처리를 해줬어요. 그게 이제 MIA에 있는 내용이고, 자, 현실 전선은 그렇고 추정 전선이 있습니다. 추정 전선. 추정 전선은 뭐냐면 사실상 어떤 경우냐면 여기서 99%를 잃은 걸 내가 분손이라고 하긴 했는데 99% 정도 잃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100이었는데 99%가 날아갔어. 진짜 1만 남았어. 이제 그러면 이제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멘탈이 붕괴되죠. 멘붕에 빠지죠.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이런 사람이죠. 그 사실 그 요새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 중에 미우새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상민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게 69억을 빚지는 것도 어렵거니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안 그래요? 69억 빚을 어떻게 그 아무리 노력해도 69억 빚이란 게 쉽게 질 것 같진 않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근데 그걸 갚을 생각하는 것도 거의 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잖아. 그죠?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 빚이 한 10억만 넘어가도 멘탈이 무너질걸? 왜 그렇게 됐어? 지금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100인데 99를 잃었어. 1만 남았어. 이거를 하소연하고 싶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냥 보험회사 찾아가가지고 내가 1 남았는데 내가 1 요거 포기할 테니까 완전히 100을 잃은 것처럼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추정전선이에요. 그리고 그 요구하는 것을 위부라고 합니다. 위부. 여기 나와 있죠. 위부, 어벤던먼트.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우리 그 어벤던트 뜻 자체가 뭐야? 이렇게 약간 놔버리는 거죠. 인생을 놓잖아. 실제로 한강 가면 안 되고
실제로 한강을 가서 인생을 놓아버리라는 뜻이 아니고 내 재산 권리 만약에 진짜로 1% 남았다면 내 1% 남은 그거 내가 내려놓을게. 포기할게. 그냥 전손처럼 처리해줘라고 하는 게 위부예요.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현실 전손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면서도 그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아니면 정말로 추정 전손을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경우가 보면 여기 세 번째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물을 인수가 물리적으로 가능은 해. 내가 내 하물을 찾을 수는 있어. 근데 하물을 찾아가지고 수리를 해보니까 그 남아있는 하물의 가치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 그런 경우. 하물을 수리했을 때 가치는 100원인데 수리비가 500원이 들어. 골 때리죠. 이걸 수리해야 돼, 말아야 돼. 선박이야. 선박인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그 세월호를 통째로 인양을 했잖아요. 그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어려운 작업이었는데 비용을 많이 들여서라도 할 가치가 있었어. 그거는. 근데 그냥 개인 회사가 배가 이렇게 바다에 침몰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고철 덩어리잖아. 사실상 그걸 끄잡아내서 배로 다시 수리해서 쓴다는 건 불가능하고 고철 덩어리일 뿐인데 인양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 인양은 할 수 있는데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한다? 그냥 침몰한 거로 칩시다. 이런 경우에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경우가 다 추정 전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추정 전손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이거를 분손으로 처리하지 말고 전손으로 처리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이 위부고 그 위부의 통지가 받아들여지면 보험자는 전손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이 추정 전손입니다. 추정적으로 현실적으로 전부 다 잃은 건 아니지만 추정적으로 네가 다 잃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취급을 하는 게 추정 전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대위는 함께 뒤에서 함께 설명을 할게요. 자, 대위가 있어요. 유시진 대위할 때 그 대위 아니에요. 한자가 달라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 대위입니다. 대위인데 이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정의를 좀 살펴보면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게 뭐냐면 보험자가 보험금을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피보험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피보험자는 자기가 보험 목적물에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 이해관계를 금전으로 보상받게 되죠. 보험금을 받게 되면. 내가 100을 갖고 있었다가 30을 잃었어. 그래서 30을 회복은 못 시켜주지만 30의 가치만큼을 금전으로 내가 받게 돼요. 피보험자는. 근데 나한테 뭐가 남아있어요? 70이 남아있죠. 혹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내가 100을 갖고 있었어요. 100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100을 다 받았어. 100을 다 받고 봤는데 보니까 내가 100을 잃어버리게끔 만든 나쁜 놈이 있었어. 그래서 그 나쁜 놈한테 소송을 겁니다. 네가 왜 나를 100을 잃게 했니? 그래서 그 나쁜 놈한테 또 100을 받아요. 그러면 보험회사로부터 100 받고 그 나쁜 놈한테 소송 걸어서 또 100 받고 나는 200이 됐어요. 그럼 이건 뭐야? 개이득이 되죠. 그럼 안 되잖아. 내가 설명을 생략한 것 중에 가장 큰 원칙이 뭐냐면 이 해상보험에서의 보험의 원칙 중에서 뭐가 있냐면 실손보상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뜻을 풀면 실제로 내가 잃어버린 만큼만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보험업자가.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이 보상을 해주면 그거는 보험이 아니고 갬블이에요. 도박이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내가 실제로 잃어버린 부분 그 부분만큼만 딱 보상해 주는 게 보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타내고 내가 나쁜 놈한테 또 소송 걸어가지고 또 타내고 두 번 해먹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걸 하냐면 이 대위라는 건 뭐냐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 피보험자가 갖고 있던 그 하물이나 선박의 잔존물 있죠. 잔존물 혹은 제3자에 대한 청구권 이것을 보험자가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피보험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내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상받았으니까 내 경제적 이해관계에 손실 없이 그냥 해피한 거고, 보험업자는 보험금을 주고 자기 고객한테 보험계약에 따라서 보험금을 주고 남아있는 잔존물이나 아니면 제3자 청구권을 통해서 소송을 걸 수 있는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 보험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 얘기를 하면, 보통 운송회사들이, 운송인들이 어떤 경우가 많았어요. 다 면책이래. 무조건 면책이래. 무조건 면책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면책이었죠. 면책 카탈로그 뭐 이런 거.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근데 사고 났어. 나 책임 안 져. 이런 거였잖아. 다 헤이그 비스비 내용이. 그렇게 되면 이 하주 입장에서 중간에서 굉장히 억울하죠. 운송계약은 체결을 했는데 운송계약을 체결해서 보니까 하주가 다 빠져나가. 그러니까 운송인이 다 빠져나가. 그래서 답답해서 보험을 통해서 보험금을 받아요. 보험금을 받아냅니다. 왜냐하면 운송회사라는 게 회사 규모가 엄청 크고 얘들이 소위 말하는 갑이니까. 그죠? 나는 을이니까. 얘한테는 뭐라 못하고 보험계약 통해서 보험금을 받아내요. 그렇게 돼서 보험금을 받아내면 보험회사는 이 하주로부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져가게 되거든. 그래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주고 나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 고객이 사고가 나서 하물이 멸실 손상돼서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운송인이 면책을 주장하는데 저 운송인의 면책을 내가 운송인이 뭔가 잘못한 게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운송인으로부터 뭔가 뜯어낼 게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보험회사는. 왜? 보험회사도 회사가 규모가 크거든. 강남에 가봐요. 강남하고 신논현역 사이에 가장 큰 빌딩이 누구 거야? 보험회사 거잖아. 그죠? 보험회사도 돈이 있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얘도 나름 갑이거든. 그러니까 얘네 둘이 붙는 거예요. 법원에서. 실제로 운송계약 관련해서 하물이 멸실 손상이 되면 하주하고 운송인이 붙을 일은 거의 없어요. 왜? 보험 처리 다 해버리니까. 우리가 대학원 같은 데 가서 운송이나 보험의 판례들을 공부해 보면 그 판례들이 붙는 게 보면 보통 운송회사하고 보험회사들끼리 붙어요. 보험회사는 왜? 운송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아닌데 왜? 자기 고객한테 보험금 주고 그 피보험자가 갖고 있었던 운송인에 대한 제3자 청구권을 가지게 된 거야. 이게 대위야, 대위. 예. 내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실손 보상의 원칙에 따라서 추가적인 이익을 얻지 않도록 내가 피보험자가 갖고 있었던 잔존물에 대한 건립,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대신 가져가는 행위. 이게 대위입니다, 대위. 자, 이게 위부하고 대위가 그래서 말이 어렵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 지금 여기 이 그림에서 설명하는 부분 내가 거의 다 설명을 했어요. 혹시 모르는 부분 있으면 다시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고, 자, 위부와 대위를 한자를 보면 확 와닿아요. 한자. 저기 위부, 저 위에 보면 위부가 맡길 위자, 줄부자예요. 대위는 대신할 때 자리 위자예요. 여기 중국인 유학생들 있지만 중국인 유학생들도 저 한자 안 쓰잖아요. 저거 그 중국식 한자 있잖아. 간자체인가? 예, 그거 쓰죠. 저 그냥 우리나 일본에서 쓰는 저 한자인데, 위부할 때는 맡기다. 위원회 있죠. 위원회. 무슨 위원회 할 때 그 위자고, 저 줄부는 어떨 때 많이 쓰냐면 부탁. 부탁할 때 저 부자를 써요. 그 쉽게 말하면 위부란 말은 뭐냐면 맡기는 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위부다, 맡긴다, 부탁한다. 무엇을? 피보험자가 자기 하물을 추정전손으로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누구한테? 보험자한테. 그러면 보험자가 그러니까 위부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추정전손이 되는 거 아니에요. 피보험자가 내 하물을 이거 내가 99% 잃었거든. 1% 남았거든. 야, 이거 그냥 추정전손으로 좀 처리해줘. 부탁하는 거야. 내 하물을 줄게. 1% 남은 건 너한테 맡길게. 제발 부탁할 테니 이거 추정전손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는 거야. 위부의 뜻이. 그럼 대위는 뭔데? 대위는 왜 이렇게 보도마크가 잘 안 나오는 거야?
대위는 뭐냐면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자리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위할 때 대위는 유시진 대위할 때 그 대위가 아니야. 클대자에 위간 위자 쓰는 게 아니고 뭐예요? 대신할 때야. 대신할 때. 대리인 할 때. 대통령 권한 대행할 때 그 대행할 때 대자. 대신하다. 누군가를 대신하는 거. 그리고 위는 자리 위야. 지위, 위치 할 때 저 위자를 써요. 그러면 자리나 위치를 누가 대신한다는 거야. 누가 누구를 대신한다고?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자리를 대신한다고. 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뭘 줬으니까? 보험금을 줬으니까. 그래서 피보험자가 갖고 있었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리고 피보험자가 갖고 있었던 잔존물의 권한, 이거 보험자가 가져가는 겁니다. 왜? 보험금 줬으니까. 그 뜻이에요. 한자 뜻을 살펴보면, 물론 지금 여기 내가 칠판에다 쓴 글씨 있죠. 쓴 의미 있죠. 이거를 위부와 대위를 설명할 때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건 내가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쓴 말이야. 위부와 대위의 학문적인 정의는 여기 강의 자료에 있는 정의야. 근데 여러분들이 위부하고 대위를 맨날 헷갈려해. 그래서 한자를 뜻을 풀어보면 저런 뜻이야. 이 나한테 설명 듣고 나서 위부랑 대위가 헷갈리기 시작하면 안 돼. 대한민국에서 이보다 더 쉽게 설명 못해. 위부랑 대위는. 아 진짜로. 그 누구 뭐 어디 가서든 위부 대위를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지금 오늘 이 순간 이 강의실을 나가는 순간부터 위부하고 대위는 헷갈리면 안 되는 겁니다. 위부하고 대위가 헷갈리면 이 한자 뜻풀이를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위부와 대위의 뭐 개념 나와 있죠. 그래서 추정 존손을 성립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위부. 그리고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하고 나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남아 있는 권리 권한들을 가져가는 것이 대위입니다. 그래서 위부는 추정 존손의 개념에서 사용되는 것이고, 대위는 해상보험을 비롯한 모든 손해보험에서 쓰입니다. 그래서 이 추정 존손이란 게 사실상 해상보험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부는 해상보험에서만 등장해요. 그런데 대위는 모든 손해보험에서 다 쓰여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모든 관련된 권한을 보험자가 가져간다는 논리는 해상보험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이나 다른 손해보험에서 모두 다 쓰입니다. 이게 비슷한 사례가 항상 하는 얘기가, 내 친구한테 굉장히 미안한데, 내 아주 20년지기 친구가 있어요. 중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인데, 지금 잘 나가는 의사님이야. 근데 이 친구가 몇 년 전, 한 5년? 6년 됐다. 이 친구가 그 차가 흰색 차였는데, 흰색 혼다 어코드였는데, 이거를 끌고 헬스장을 갔대요. 그래서 이제 뭐 사우나도 좀 하고 헬스도 하고 뭐 이러면서 기분 좋게 룰루랄라 나왔는데, 자기의 하얀색 혼다 어코드가 다시 나와 보니 까만색이 돼 있었다는 거야. 주차장에 누가 불을 냈대. 방아, 차 여러 대가 그 한 열 몇 대가 탔대요. 그 주차장의 섹터에 주차되어 있던 차가. 자기의 그 하얗고 깨끗했던 차가 돌아왔을 때 까만색 차가 되어 있었을 때 내 친구의 그 심정은 어땠겠어요? 그래서 보험을 받았어요. 보험금을 받았어. 자, 그래서 내 친구는 뭐 한 몇천만 원 받았어요. 몇천만 원 받았는데, 그 까만색 차, 까맣게 타버린 차, 그거는 어떻게 됐겠어요? 내 친구께 이제 더 이상 아닌 거야. 왜? 나는 내 친구는 보험금을 받았으니까. 그 쉽게 말하면 그 까맣게 타버린 차가 뭐야? 잔존물이야, 잔존물. 그러니까 해상보험에서만 저 대위권이 행사되는 게 아니고 자동차 보험에서도 대위가 행사됩니다. 쉽게 말해서 자동차가 전손된 거잖아. 화재에 불타가지고. 그죠? 그런 경우처럼 모든 손해보험에서 대위권은 등장한다. 자, 법적 성질, 이거는 뭐 너무 지금 보험론 수업이 아니니까 너무 디테일하게는 들어가지 않고, 상법에서든 MI에서든 위부와 대위에 대해서 나뉘고 있고, MI에서 좀 그 영국 해상보험법에서는 좀 다르게 보는 게, 대위, 내가 설명을 이렇게 했죠. 보험자가 보험금을 주면 바로 자동적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처럼 설명을 했는데, MI에서는
저기 보험자도 이걸 선택해서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뭐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맙시다. 지금 강의 자료에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위부는 무조건 적여야 돼요. 위부를 이렇게 지금 위부의 요건 중에서 무조건 적여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위부란 것 자체가 맡기고 부탁하는 거잖아. 완전 저자세잖아. 내 화물 이거 1% 남은 거 이걸로 나는 못 살아. 이거 그냥 0% 처리해줘. 전손으로 처리해줘. 라고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요청하고 부탁하는 건데, 이게 한번 부탁하면 무조건이야. 되돌릴 수 없어. 위부를 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없던 일로 해줘. 이거 안 돼. 안 돼. 그리고 불가분성. 위부라는 것 자체가 내 화물을 전손으로 처리해달라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는 전손으로 처리해 주시고 요거는 분손으로 처리해 주시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전체가 그냥 분손으로 처리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불가분성. 나누지 못해요. 위부는. 자, 대위는 잔존물 대위가 있고 청구권 대위가 있습니다. 잔존물은 아까 말한 그 내 친구의 까맣게 타버린 혼다 어코드, 하얀색 혼다 어코드, 그런 게 잔존물이죠. 근데 잔존물은 사실상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분손의 경우에 조금 적용하기가 힘들어요. 전손의 경우에는 전손이 되면 그 전손 완전히 가치를 상실하고 남은 그 고철 덩어리,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잔존물이 되는데, 분손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100이 있다가 30이 날려 먹었으면 70이 남거든. 근데 그 70은 온전한 상태야. 개별 화물이라고 치십시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 100개를 왜 안 나와? 100개를 운반하다가 30개를 날려 먹었어요. 그럼 70개는 온전한 상태란 얘기잖아. 그럼 잔존물이 개념이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분 가능한 화물의 경우에는, 분손의 경우에는 잔존물이라는 게 남아있다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청구권 대위는 마찬가지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보험자가 가지게 되는 그런 권한입니다. 물론 해상보험론에 가보면 그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상실하거나 권한이 약해지지 않도록 뭐 운송인이나 하주가 역할을 하게끔 뭐 강제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만, 보험론 시간이 아니니까. 자, 그리고 효과가 있어요. 효과는 뭐야? 위부의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화물이 내가 1% 남아있던 거를 0% 잃은 것처럼, 아니지 0% 남은 것처럼 화물을 추정전손으로 바꿔주죠. 그래서 추정전손이 성립되고, 추정전손이 성립되면 나에게 전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현실 전손과 같은 보험금이 지급되죠. 효과가. 자, 그리고 대위는 잔존물과 제3자에 대한 배상 청구권이 이전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담겨져 있죠. 자, 그리고 분손이 있습니다. 분손은 단독 훼손이 있고 공동 훼손이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분손은 다 단독 훼손이에요. 다 단독 훼손. 그럼 공동 훼손은 뭐야? 공동 훼손은 이런 경우에요. 선박이 화물을 싣고 가는데 어떤 그 선박이나 화물이나 그 선박을 타고 있는 인명에게 모두에게 위험이 처해집니다. 그래서 그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의도를 갖고 화물이나 선박의 일부를 희생시키는 것을 공동훼손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의 화물을 버린다든지, 아니면 선박의 부속품을 버린다든지 바다에, 이런 것들이에요. 그것이 공동훼손이라고 합니다. 물론 선박의 화물을 버리는 것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배에 불이 났어요. 배에 불이 나면 소화액을 뿌려야 되잖아. 물을 뿌릴 수는 없으니까. 그럼 소화액을 뿌리다 보면 그 배에 있는 불을 끄기 위해서 소화액이 분사되면 그 주변에 있는 화물이 오염됩니다. 소화제로. 뭐 그렇게, 사실 불 끄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잖아. 전체를 살려야지. 배를 살려야 되지. 그런 것도 다 공동훼손 희생이 돼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풍랑을 만나요. 폭풍이 쳐요. 그래서 정해진 항로를 벗어나요. 피난항으로 들어가. 그럼 피난항에서 비용이 발생하죠. 그런 것도 공동훼손 비용이에요. 그건 여기서 말하는 공동훼손 비용 손해. 그래서 어떤 희생을 통해서 나머지 화물 전체의 이익을, 소를 희생시켜서 대를 살리기 위한 게 이제 공동훼손의 법리인데, 그 공동훼손에는 물리적인 희생도 있지만 비용 손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살아남는 자들이 있잖아.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했으면 그 살아남는 대가 있잖아. 그래서 살아남은 자들이 돈을 각출해서
희생된 소에게 분담금을 줍니다. 분담금을 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동훼손 분담금이라는 겁니다. 공동훼손 분담금이라. 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아니 그럼 이게 보험이랑 상관없이 뭐 일부 화물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버리고 살아남은 자들이 돈 각출해가지고 희생시킨 사람, 희생된 사람들한테 돈 모아서 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보험에서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공동훼손 희생이 일어났어요. 공동훼손 비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내 화물이 멸실 손상이 됐어. 내 비용이 추가적으로 부담됐어.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분담금을 줘야 돼. 이런 것들을 보험회사가 줍니다. 내가 공동희생의 대상이 됐어. 내 화물이 배를 살리기 위해서 바다로 던져졌어요. 그러면 저 공동해산의 정산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받아요. 그리고 대신 분담금을 받는 거는 보험회사가 받지. 왜? 대위권 때문에. 여기서도 대위가 쓰이는 거야.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훼손도 일종의 분손의 일종입니다. 자, 그리고 비용 손해가 있습니다. 비용 손해는 구조료가 있고 대표적으로 뭐 특별 비용이 있고 손해 방지 비용이 있는데 구조료는 계약 관계에 아닌 제3자가 그냥 선의로 SOS 조난 신호에 따라서 구조해 줬을 때 그 사람에게 보상해 주는 돈이 구조비고 뭐 특별 비용은 구조료나 뭐 다른 뭐 기타 비용이 아닌 특별 비용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손해 방지 비용이에요. 손해 방지 비용. 피보험 목적물인 화물이나 선박의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손해를 더 키우지 않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건 이제 보통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나 아니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대리인이 손해방지 행위를 해요. 사고가 났어. 불이 났어요. 불 꺼야지. 이런 것들. 손해를 더 키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 이것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대리인에게 그런 행위를 하게끔 하고 보상을 해줍니다.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그리고 다른 것들과 다르게 손해방지 비용은 보험 금액을 한도를 넘어서도 해줘요. 뭐 보험 금액, 보험 가액을 지금 이 시간에는 배우지 않았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자 배상 책임 손해는 선박이 서로 충돌하게 되면 그 충돌된 상대방에게 물어줘야 되는 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자동차 생각해 보면 되죠. 대차, 대물, 그거 대인 이거 부딪힌 상대방에게 물어줘야 되는 비용 손해도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 거죠. 자동차 보험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할 내용은 또 이어서 할 내용은 뭐냐면 적하보험입니다. 적하보험의 약관. 적하보험 약관인데 적하보험 약관이란 게 뭐냐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가지는 의무, 부담, 부보하는 위험, 그리고 면책 위험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약관이고 그 약관이 종류가 있어요. 일종의 상품이라고 생각해 보면 되죠. 여러분들 실손보험을 들거나 생명보험을 들거나 암보험을 들면 상품이란 게 있어요. 보험 상품. 요런 위험은 부보해 주시고 요런 거는 특약으로 빠지고 뭐 등등등등 그런 것처럼 해상 적하 보험에도 약관이 있습니다. 그 약관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ICC-A, ICC-B, ICC-C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이거는 사실상 1982년 신협회 적하약관이고 옛날 구협회 적하약관은 ICC-AR, ICC-WA 그리고 ICC-FPA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ICC-AR은 올 리스크라고 해서 전위험 담보고 그리고 ICC-WA는 with average라고 해서 분손 담보 그리고 ICC-FPA는 분손, 부담보, 분손을 담보하지 않는 조건이에요. 그 얘기인데 이거는 뭐 보험론이 아니니까 요거는 얘기하지 않고 신협회 적하약관 1982년도에 나왔고 2009년도에 한번 개정이 된 신협회 적하약관의 내용만 살짝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험자가 부보하는 부보위험, 담보위험이 여기 있는 애들이에요. 내가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하재 폭발, 본선이나 부선의 자초교사 침몰 전복, 해상 이거 뭐 육상 운송은 뭐 됐고 뭐 아니면 여기 뭐 공동훼손 희생, 투하, 갑판 유실, 본선, 부선, 선창, 운송용구, 컨테이너, 보관 장소에 회수, 호수, 하천수 유입 이런 것들 뭐 쭉 있는데 특히 하재 폭발이 뭐였어요? 지난 시간에 파이어 얘기했잖아. 기억하라고. 2NE1 얘기했잖아.
그건 뭐였어요? 운송인 면책이었잖아. 운송인 빠져나갔잖아. 운송인 불나서 화물이 멸시 손상되고 선박이 불타고 한 거 뭐라고 했어요? 난 면책, 나 책임 안 지. 네 알아서 해. 근데 보험자는 뭐다? 가장 중요한 담보 위험의 첫 번째로 뭘 얘기하고 있어? 하재를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얘기죠. 운송인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를 보험자가 해결해 주고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나와 있는 위험들이 보험자가 부보하는 담보 위험이 됩니다. 보통 운송인들이 면책으로 빠져나가는 것들이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보험업자도 모든 것을 부보해 주진 않아요. 보험업자들도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럴 만해. 보험자가 빠져나갈 만해. 그런 것들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고 낸 경우.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고를 내면 그건 이제 보험이 아니지, 사기지. 그런 것들은 경우에는 보험자가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보험 목적물 통상의 누선. 그러니까 보험 목적물, 그 화물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거야. 화물 자체의 문제점. 그리고 보험 목적물의 포장이나 준비가 불완전해. 화물을 운항을 해서 국제 운송을 하려면 포장이 적절하게 돼 있어야 되잖아. 웬만한 충격을 견딜 수 있게끔. 그런데 포장이 제대로 안 돼 있어. 그럼 화물 자체의 문제라고 봐야죠. 보험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운송인의 잘못도 당연히 아니고 보험자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포장을 잘못해버리면. 자, 그리고 보험 목적물 고유의 하자. 성질. 이게 어떤 화물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농수산물이에요. 그 농수산물이면 냉동 컨테이너나 냉장 컨테이너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 컨테이너에 넣었어. 그럼 뭐예요? 한 달 가면 당연히 그 화물의 성질상 상하죠. 그런 것들 어떻게 하라고? 네가 알아서 냉장 컨테이너 썼어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보험 목적물 그 자체의 하자. 이런 거죠.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펴. 그럼 제습제를 넣어야지. 당연히 알아서. 그런 것들. 보험자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8번 원자력 또는 원자핵의 분열, 융합, 그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반응 또는 방사능 물질을 사용하는 무기. 이건 뭐야? 뭐 말은 길겠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핵이지, 핵. 정은이가 좋아하는 핵이야. 우리가 인류 역사상 핵무기가 2번 사용됐죠.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근데 그 당시에 그게 언제예요? 1945년이잖아. 거의 60년, 70년 전이죠. 60년, 70년 전에는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거의 한 번 떨어질 때마다 10만 명씩 죽었다 그러거든. 10만 명. 10명 아니고 10만 명씩 죽었어. 폭탄 하나에. 충격적이죠. 근데 그건 70년 전 기술이야. 지금 쓰는 핵폭탄 있죠. 수소폭탄. 드러나 봤어요? 차르본바라고. LG 트윈스의 모 야구 선수 얘기하는 거 아님. 그 폭탄 이름이야. 그거 하나 떨어지면 한반도가 없어질 수도 있어. 한반도가 없어질 정도의 핵폭탄이 떨어지면 보험회사가 어디가 있을까요? 현대해상이나 저 동부화재나 삼성화재가 한반도에 그런 차르본바가 떨어졌어. 보험회사 보험금 받으려고 찾아갔어. 보험회사 어디 있어? 없죠. 없죠. 핵무기까지 떨어졌는데 뭔 보험을 찾아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험자 면책입니다. 원자력 무기의 사용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보험자가 운송인이 면책하는 사항에 대해서 모든 걸 담보해 주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보험자도 면책이 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우리 오늘 그 선화증권의 이면 약관인데 도통 못 보겠네. 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강의를 끝낼 건데, 여기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것도 이제 해상운송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해상운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CY도 얘기하고 CFS도 얘기를 하고 했었어요. 그리고 운송인의 책임 구간에 있어서 뭐 태클 투 태클, 포트 투 포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헤이그 규칙에서 뭐였어요? 태클 투 태클. 선적해서 때부터 양화할 때까지.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죠? 근데 보험업자들이 제공하는 보험 부보의 기간은 운송인이 제공하는 운송인의 책임 기간보다 훨씬 넓습니다. 보험자가 부보하는 기간이란 것은 뭐냐면,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에서 담보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그 기간이에요. 보험 부보의 책임이
지속되는 기간을 부보기간, 담보기간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험기간 뭐 표현은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하지만 그 기간인데 이 기간이 태클 투 태클이나 포트 투 포트보다 훨씬 넓어요. 도어 투 도어야. 도어 투 도어. 그리고 도어 투 도어를 더 뛰어넘어. 2009년도 버전.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놓여 있는 보험 시기와 보험 종기는, 그러니까 시기란 거 자체가 뭐냐면 보험자의 보험 부담이 시작되는 거. 그리고 종기란 것 자체가 보험자의 보험 부담이 끝나는 거. 시기와 종기란 뜻이, 시작과 끝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이 보험자의 보험 부보의 시작이 도어 투 도어보다 더 넓어요. 좀 세부적으로 볼게요. 자, 보험 시기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도어 투 도어라는 거는 문짝에서부터 그러니까 내 집에서부터 목적지의 집까지잖아. 그 얘기인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1982년 그러니까 신협회 적하약관이 82년도에 나왔는데 2009년에 한번 개정이 됐어요. 큰 개정은 아니지만 82년 버전이 있고 2009년도 버전이 있는데 82년도 버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보험자의 보험 부보의 시작이 출발지의 창고 또는 보관 장소를 떠날 때부터였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도어 투 도어의 시작이었지. 도어 투 도어. 물론 1963년 구협회 적하약관도 도어 투 도어긴 해. 뭐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말고. 자, 2009년에 개정이 되면서 뭐라고 바꿨냐면 창고 또는 보관 장소에서 운송의 개시를 위하여 운송 차량 또는 그 밖의 운송 용구에 즉시 적재할 목적으로 최초로 인동됐대요. 이게 뭐냐면 위에 거는 창고를 떠날 때야. 안녕 하면서 창고에서 이제 화물 실어가지고 트럭이 이렇게 창고에서 나갈 때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 그 트럭에 내가 화물을 실는 동안 발생하는 멸실 손상은 보험자가 책임을 져주지 않았어요. 근데 2009년도부터 뭐야? 내가 운송 차량이나 운송 용구가 보통 컨테이너니까 거기에 화물을 실기 위해서 화물의 이동이 처음 시작될 때, 그러니까 지게차가 가가지고 화물을 딱 들어가가지고 컨테이너에 집어넣기 위해서 이동이 시작될 때, 화물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기 시작할 때부터 보험자가 책임을 집니다. 2009년도 신협회 적하약관부터 이때부터 보험자가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지게차가 가가지고 이 화물을 내가 운송할 거임 라고 했을 때 그 화물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조금이라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 운송이 개시될 때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는 도어 투 도어보다 훨씬 더 들어간 거죠. 화물을 적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멸실 손상도 보험자가 부보해 주는 거니까.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운송인들은 보통 선적할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리고 항구에서부터 이거보다 훨씬 넓죠. 보험자의 책임 부담이. 그래서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운송되는 통상의 운송 과정 계속 이제 보험자의 책임이 계속 지속되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여기 보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요 네 가지 일들 중에서 가장 먼저 도래하는 일이 발생하면 그때 보험자의 책임은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송인이 책임지는 포트 투 포트보다 훨씬 넓어요. 훨씬 멀어요. 훨씬 많은 부담을 보험자가 해줍니다. 볼까요? 첫 번째, 목적지의 최종 창고나 보관 장소에 운송 차량이나 운송 용구에서 내려져서 양육을 완료할 때예요. 여기도 중요한 게 뭐냐면 최종 창고에 도착했을 때가 아니라 최종 창고에 도착해서 운송 용구나 운송 차량으로부터 화물이 내려진 것이 완료됐을 때 딱 도착했어. 목적지의 창고에 도착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택배 아저씨가 집 문 앞에 뚝 던져주고 가는 게 아니라 문에 도착해서 내가 택배를 열어서 그 화물을 내가 이 화물을 여기다 둬야지 해서 딱 뒀을 때까지란 말이야. 보험자의 책임이 훨씬 많이 들어오죠. 포트 투 포트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보험자가 부보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거, 통상의 운송 과정. 위에 게 1번이 통상의 운송 과정인 거고 두 번째부터는 통상의 운송 과정이 아니야. 통상의 운송 과정이 아닌데 뭐예요? 보관이나 할당 분배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을 선택하는 창고 보관 장소에서 운송 차량이나 그 밖의 운송 용구로부터 양육을 완료할 때 할당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위에 거는 쉽게 말해서 FCL 화물, 소위 말하는 풀 컨테이너라서 목적지에 도착해서 최종 창고까지 갔는데, LCL 화물 같은 경우에는 CFS에서 할당 분배를 해야 되잖아. 왜냐하면 개별 하주들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이제 할당 분배를 하는 경우에는 저런 것처럼 최종 창고 보관 장소에서
마찬가지로 운송 용구나 운송 차량으로부터 양육이 완료될 때 운송이 이제 쉽게 말하면 보험자의 부고가 운송인이 아니고 보험자의 부고가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쉽게 말해서 FCL 화물, 2번은 LCL 화물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통상의 운송 과정이나 보관을 위해서 운송 차량, 그 밖에 운송 용구 또는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것을 선택한 때, 이건 뭐냐면 내륙 컨테이너 기지나 컨테이너 야드에서 컨테이너 그 자체가 보관 용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랫동안 보관하는 거지. 컨테이너에다가 넣어놓고 그런 것처럼 그것을 컨테이너에 화물을 넣어놓고 이 컨테이너에다가 보관하기로 하기로 했다면 그때 보험자의 부보가 끝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거는 위에 것들은 세 가지는 어떤 장소적인 문제였다면 네 번째는 시간입니다. 양육하게 본선이 완료된 후로부터 60일이 경과했을 때 보험자의 부보가 이어집니다. 그 쉽게 말하면 60일, 그러니까 목적지 도착해서 화물이 본선에서 내려서 60일이 지나기 전에 위에 1, 2, 3의 행동이 이루어지면 보험자의 부보는 끝나고 1, 2, 3의 행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시간적으로 그냥 60일이 지나면 60일이면 두 달이죠. 두 달이 지나면 보험자의 부보가 끝납니다. 그렇게 보험자의 책임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시작했던 보험의 시기부터 지금 보험의 종기까지 그 사이에 보험자가 모든 발생하는 멸실 손상을 담보 위험에 해당이 된다면, 면책 위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책임을 지고 그 손상에 대해서, 손실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게 해상보험의 논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제 운송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해상보험의 대략적인 개괄적인 이론과 논리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해상 운송을 이해하고 무역 실무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못했던 이면약관은 그냥 내용이 많아 보이지만 이거 체크하고 넘어갈 거야. 너무 신경 안 써도 돼. 그래서 요거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복합운송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수업을 길게 했는데 고생했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